그러다가 입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진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남자는 강해야 돼. 남고, 공대, 해병대 너무나 남초 집단에 남자다워져야 된다는 저의 삶이 약간 그랬어요. 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완전 쌍욕을 퍼부으면서 해병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들이나 그렇게 잡는 거다. 진짜 무서워. 공포감이었다. 남자 학생이 조문 옆에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되게 남자들은 남자다움과 신사다움에 착각한대요.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이제 남성 우울증입니다. 근데 제가 남성 우울증을 이렇게 많이 검색해봤거든요. 아, 네. 검색어로 안 잡히는 거 알아요? 왜요? 남성 우울증은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자기가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은 한국에서 단종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우울하지 않아. 이 책이 참고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은 아직까지 네. 남자는 우울하면 안 돼가 좀 깔려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자료조사가 안 됐던 것도 특히나 한국 남성들이 녹색창에다가 남성 우울이라는 걸 검색하기 이미 되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 키워드 검색량이 안 쌓이다 보니까 자료도 안 쌓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주제의 남자들에 관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딱 거기서 두 가지 파트를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쌤이 남자다움을 고를 건 약간 좀 의아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쌤은 되게 남자답잖아요.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골랐다기보단 네. 내 과오에 초점을 맞추고 골랐어요. 과오. 남자는 그 개그 콘서트 유행어도 있었던 거 아세요? 웃쳤어요. 남자는 네. 남자다워야 남자지 이거. 네. 그런 거를 진짜 거의 세뇌시키면서 살았던 것 때문에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쌤은 그게 과오여서. 네, 내 실수 그리고 우리 집안의 내력 이런 것들에 너무 잘 어울리는 키워드였어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고르셨어요. 네. 어쨌든 저는 남자다움이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골랐습니다. 저는 쌤이 남자다움 안 골라서 제가 골랐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파트에서 공감했던 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보다시피 막 엄청 남자다운 성격이 아닌데 제가 또 알고 보면 경상도 출신, 네. 또 남고, 공대, 그다음에 해병대 너무나 남초 집단에 막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삶이 약간 그랬어요. 약간 남자다워져야 된다는 그런 뭔가의 압박 때문에 내가 그런 곳에 갔을 수도 있어. 막 이런 것 때문에 강박이 저는 있을 수 있죠. 남자답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남자답지 않다고 그래, 남자답지 않은 사람인데 남자다워져야 되는 걸 강요받았던 사람으로서 좀 사실 이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네, 기본적인 성향 자체도 네, 남성다움을 굉장히 추구하던 성격이었는데 네. 거기다가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거의 기름을 갖다 부은 꼴이었어요. 이게 막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적당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대니까 이게 불이 이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극단에 쏠릴 때 실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다움의 극단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남성다운 파트를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은연중에 계속 세뇌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남자다움이 뭔지는 사실 이미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렇죠. 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남자다움 했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해병대를 갔었거든요. 네. 해병대에 가서 제가 첫 임무가 이제 뭐 초소 이렇게 전 보병이었는데 초소 경계 서는 거였어요. 그럼 초소에 들어갈 때 그 초소 일지를 이렇게 네.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지를 들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일지예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모르죠. 저는 이제 막 이병이니까 네. 일지를 이렇게 잡아 써야 되나 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잡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탕탕탕탕. 그랬더니 그 선임이, 그러니까 저를 처음 전 딱 교대할 때 처음 봤 선임이 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딱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 하고 달려갔죠. 갔더니 그거는 네. 여자들이나 그렇게 잡는 거다. 뭐 왜요? 이렇게 잡는 거는 네. 해병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엄청 순화했지만 네. 완전 쌍욕을 퍼부으면서 저한테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딱 저한테 엄청 남거든요. 약간 충격적이었다. 지금 어떻게 말했었을지는 대충 네, 대충 해가지고 네. 짜르르 삐삐삐삐삐삐삐 뭐 이런 느낌이었죠. 진짜 무서워. 공포감이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쌤을 스스로 살펴봐도 네. 분명히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스스로 제 경험칙이라고 할까? 남자는 특히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래서 프롤로그 이야기 보면 항상 역시나 모든 아버지들은 나름의 사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땠었냐면 할아버지가 사업을 빌미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5형제인데 네. 5형제가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건 운 좋으면 1년에 2번, 보통은 1년에 1번, 설날 때였대요. 그렇게 가정에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사업을 빌미로 좀 겉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할머니가 어느 날 논밭 앞으로 가서 아, 아들아, 이게 우리 거래 이러고 다음 주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게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사업이 막 등락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걸 온전히 할머니와 아버지가 감내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를 마치고 저희 첫째 큰아빠와 둘째 큰아빠는 초졸인가 중졸이세요. 네. 생계를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장남과 차남이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됐었던 거예요. 그 동네 내에서 항상 쌀을 빌어먹고 다녔대요. 할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또는 할머니 혼자 가서 집안을 돌면서. 근데 그 동네가 제가 부안김씨거든요. 부안김씨 처음 들어보시죠? 네. 부안김씨는 막 김해김씨 막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작은 집단이라서 남원에 있어요. 네. 그 남원 목동리에 부안김씨만 집군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긴 다 부안김씨예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다 한 다리 두 다리 건넌 그러네요. 친척들이잖아요. 그 친척들한테 쌀을 빌어먹으러 다니면서 엄청난 갈시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딱해.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라는 게 아버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던 소년이라고 할까요? 소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형들과 다르게 일단 나 고등학교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집에 돈이 없어. 그래서 집안에 거의 유일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염소를 끌고 읍내를 가서 거기서 그 염소를 팔아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고등학교를 가셨대요. 그런 엄청난 서름 때문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남자는 반드시 가정을 돌봐야 하고 절대 가족이 빌어먹게 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는 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주입시켰던 건 아닌데 네. 나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남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은연중에 계속 듣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지론이 저한테도 계속 무럭무럭 커져가지고 저도 뭘 할 때마다 이 행동이 남자다운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선생님 얘기를 계속 쭉 듣다 보면 사실 쌤이 말하는 그 남성다움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인함이 제가 느끼는 건 강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인해져야 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남성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남성성은 여자답지 않은 걸 남성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자답지 않은 거지. 쌤이 말하는 거는 강인함에 가까운 거. 저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리고 네. 진짜 저희 아버지 말대로 뭐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절대 빌어먹게 살게 하지 않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한 조건이지만 네. 이게 사람이 지나치다 보면은 왜곡되기 마련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커오면서 제가 한번 트레이너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증명을 해냈어야 됐어요. 네. 뭘 증명해냈어야 됐냐면 11년 동안 축구 선수로 살고 한 1년 반 동안 축구 코치를 한 이 축구 인생을 완전히 저버리고 트레이너로 전향한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럴 거면 네 마음대로 할 거면. 그래서 전 진짜 집을 나갔었고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이제 어떡할 거냐. 난 그래도 트레이너를 하겠다. 그럼 네가 알아서 생존하는 거를 나한테 증명을 해라 라는 식이었어요. 대화가. 그래서 저는 인천 상경에서 내가 어떻게든 트레이너로서 잘 벌고 잘 먹고 살단다라는 거를 아버지한테 보여줘야겠다. 쉬지 않고 일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오전조였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출근을 하고 2시까지 수업을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하고 5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걸 그냥
거의 매일 했어요. 운 좋으면 일요일 날 수업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남는 시간에는 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내니까 한 180개, 200개는 늘상 해오던 일상 같은 수업 개수였고 그러다 보면 몸이 축나요. 게다가 그때 형편이 안 되니까 식비를 아끼려고 되게 형편없이 먹고 살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다가 입원을 했어요. 처음에 입원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일상생활로서 높아질 수 없는 피로도 때문에 발생한 지나친 간 수치인 거래요. 네. 그래서 입원을 할 진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장까지 좀 망가뜨리고 있었어가지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때쯤에 입원을 해야 될 때는 그때 당시에 뭐 부모님이 뭐 동의를 했냐 마냐 이런 게 필요했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러고 딱 진짜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약한 모습은 죽어도 아버지한테는 안 보인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입원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입원한 걸 몰라요. 이런 게 극단에 치달았을 때 왜곡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인함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축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오히려 이게 가정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정도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들의 변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게 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는 아들이 너무 살이 쪄서 살을 빼게끔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네가 살을 빼야지만 학교에 가서 괴롭힘이나 뭐 이렇게 괴롭힘을 안 당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한테 네. 강압하는 거고 네. 너를 남자답게 키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네. 아들한테는 좀 더 차갑게 딸한테는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런 차별 때문에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내면의 우울함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그런 남성적인 거라는 거에 소속되지 못했던 남자들이 결국엔 우울감을 느끼는 게 요즘의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정의한 남자다움에서 본인이 벗어나게 되면 남자들은 상실감을 느낀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실감을 스스로 삼키다가 보면 우울해지는데 이때 여자랑 남자의 차이가 있대요. 여자는 보통 우울을 삼키고 남자는 우울을 뱉어낸답니다. 그러면 남자는 우울을 어떻게 뱉어내냐? 또 폭력으로 폭력으로. 뱉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우울하면 보통 뭐 하죠? 얘기할 아니면 먹죠. 네. 근데 남자는 우울하면 때릴 걸 찾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폭력범 중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다른 범죄의 여성 남성 비율을 다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네. 폭력범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남녀 비율이 갈린다는 거죠. 물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뭐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자다움이라는 거를 정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실감 때문에 발생한 남자의 폭력.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은 이때 기로에 놓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인가? 반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필연적으로 다 이렇게 크는 거야? 아들들은? 그러면 나도 아들이 생겼을 땐 강하게 키워야겠다. 이 강하게 키우는 교육과 훈육의 방식은 아들이라면, 남자라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손을 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와전되기 시작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뭐 아들아 네가 뚱뚱하면 학교에 가가지고 괴롭힘을 받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데이브라는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때 여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얘 그렇게 안 뚱뚱하다. 그거 막 왕따 당할 정도로 뚱뚱한 애 아니다. 왜 이렇게 애 좀 다그치지 마라. 하는데 데이브는 아니다. 얘 지금 살 안 빼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하다가 결국엔 두들겨 맞고 자란다. 지금 바로 살 빼라. 해서 아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데 이 테리 리얼이 데이브랑 개인으로 면담을 해보니까 데이브가 어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악순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보통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다그칠 땐 부모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렸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아버지가 과로 때문에 입원한 아들인 저한테 남자는 강해야 돼 하고 끊는 게 아마 아버지 은연중엔 자신의 어떤 걸 건드렸기 때문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들이 아프면 가정을 지킬 수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절대 남자로서 허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프지 않아야 된다. 아프지 않으려면 강해야 된다. 강해야 돼 하고 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독 아들한테는 그런 강함이라는 게 더 강요되는 것 같고 또 아들들이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통의 아버지들은 잘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다움, 남성성, 그리고 남성성과 이어지는 이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릴 때 이렇게 폭행을 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줘서 그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싶은 거 하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혀서 걔한테 관심을 얻고 싶은 그 관계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뭔가 온화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폭력을 통해서 또는 내가 더 남성적이다라는 걸 어필해서 이 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런 이 남성성의 그 왜곡된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받지 않고 자라면 사랑을 줄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얘기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좀 비춰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따스한 관심으로서 발생되는 관계 성립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엇나간 방식으로 표출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 또 남자다움에 대한 정의를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글쓰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건데 저는 이게 가슴에 콕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개의 남자들은 남자다움과 신사다움을 착각한대요. 아까 저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강인함?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정확한 단어로 정의를 할 땐 이건 신사다움이라는 거예요. 신사로서 가정을 지키고 신사로서 제 몸을 간수하고 이런 건데 보통 남성들이 이걸 남자다움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사다움은 뭐고 남자다움은 뭐냐? 신사다움은 무거운 거 대신 들어주고 무력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정의감에 나서주고 다치려고 하는 무거운 문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신사다운 거고 남자다움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거침없이 내 의견을 표출하면서 그게 이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키던 또는 무례하던 이런 거는 상관없이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당장 그 사실을 거침없이 토로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남자답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남자다움. 또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끌어다가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이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된다. 이런 것 또한 신사다움과 남자다움을 착각해서 발생한 남자다움인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작고 맞아요. 큰 차이만 있을 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0대 때부터 특히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게 심해요. 이때가 남자가 체격도 어느 정도 커지고 좀 힘도 세지고 누가 날 때렸을 때 나도 한 대 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응축해왔던 그런 왜곡된 남성다움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남성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이때부터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회원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회원님이 저희 센터 다니던 회원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학교에 갔다가 퇴근을 하는데 교문을 싹 지나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교문 옆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보니까 장기대만 학생이라 이거예요. 네. 남자애예요. 보자마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네. 제 센터 오픈 초창기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네. 그걸 그대로 뱉었겠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 학생이 10대 후반인 남자 학생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죄송합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딱 지금 예상이 가죠. 네.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제가 그 회원님이 얘기해 준 대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그 회원님이 한 대 날린 거예요. 못 참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10대 후반 학생은 아마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한 대 쳐도 내가 맞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착각된 남성을 표출한 거죠. 이런 게 제 생각에 한 30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20대 후반이 넘어서면 조금 더 가중돼요. 여기에 플러스 경제력도 어느 정도 내가 충족이 되니까 네. 이제 세상이 막 거칠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례하게 굴고 그걸 남자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사다움이랑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남자가 힘이 생기고 경제력이 받쳐줄 땐 네. 신사다움을 표출하는 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곡된 남성다움을 표출하다 보면 그게 남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걸 멋있다고 착각하는 또 후배들이 잘하고 그 후배들이 또 똑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원래 맞다고 생각되는 견해들은 대부분 그게 진짜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널리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잖아요. 네. 남자다움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말씀하셨던 그 남성다움과 신사다움 이런 것처럼 저한테도 사실 이 남자다운 것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있냐면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비유인데 그 사자랑 치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자는 뭐 적당한 강아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네. 치와와는 조금이라도 네, 뭐 하면 네. 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남성다운 거는 그런 사자 같은 사실은 좀 무거움과 좀 너그럽다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뭐 별 생각 없는 거죠. 저 강아지가 나한테 뭐 뭘 해를 끼칠 수 있어? 이런 건데 보통 이렇게 치와와 같이 왁 하는 게 남성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나에 대한 권리에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남성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사자답게 그럴 수도 있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게 남성다운 이미지이지 않나? 라고 네.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한 27, 8까지는 치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권리 뭔가 남들한테 이렇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뛰어나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야를 증명하고 싶다는 그런 뭐 이런 헛된 그런 남성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놨던 것들은 진짜 그 사자 이미지 때문인데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뭔가 너를 닮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 하고 했는데 사자 그림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뒤엔 사자가 되어라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는 저의 이미지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래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뭔가 말할 수 있을 때 참고 화낼 수 있을 때 참고 이런 사람이 결국엔 더 멋진 애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고 귀인을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고로 안 하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뭐요?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클락션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많이 눌렀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말 저 사람이 신호를 안 봐서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이거 아닌 이상은 저는 절대 안 눌러요. 안 눌러 노력해요. 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자주 얘기하는 건데 짜증을 내면 네. 분명히 짜증이 배가 될 거고 맞아요. 화를 내면 분명히 화가 배가 될 거다 네, 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해요. 뭐냐면 운전하다가 그렇게 짜증내면 솔직히 이렇게 하다가 하면 빵빵 막 하면 오케이 분풀이 했으니까 확 풀린다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정신을 어디다 팔고 막 계속 빵빵거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욕을 한두 마디 더 하게 되고 네, 또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화를 낼까 말까 하다가 참으면 한 3시간 뒤에 그냥 까먹고 마는데 화를 낼까 말까 할 때 이거는 내야 돼. 남자다운 거지 이게. 할 말 있으면 해야지. 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화냈다라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왜 옹졸하게 화를 냈지? 하지만 이미 낸 화는 멈출 수 없고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또 화를 내다가 보면 그러니까요. 논리에 무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듣던 사람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면은 또 갑자기 되들어?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화가 화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맞아요. 안 내고 딱 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남자답다라는 거는 신사답다라는 거고, 그럼 신사답다라는 거는 포용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너무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단계라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좀 화를 안 내면서 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생각해 봤던 건, 그럼 분명히 나도 무언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됐을 텐데, 부모는 그렇다선 쳐도 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 아버지가 아니어도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 약간 그런 게 많긴 했죠. 그리고 특히 전 축구 했었다 보니까 축구부에서는 이런 문화가 너무 당연히 됐던 것 같아요. 남자들 많은 데서 자라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남자들이랑 거의 12살 때부터 조그만 숙소에서 30명, 40명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특히 그 연령대에 있는 애들이 주입식 교육에 취약하잖아요. 그때 누가 어떤 말을 해주냐가 가슴에 콕 박혀서 거의 평생을 가는데, 그때 저희랑 제일 가까이 있던 어른들은 감독 코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왜곡된 남성성을 주입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라서 그걸 그러니까요. 저희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를 대할 때 뭐만 해도 야 남자 새끼가 기집애 같이 이런 비하 발언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거의 입에 많이 달고 저희한테 어떤 질책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내가 남자답지 못한 거구나 라고 계속 주입받으면서 자라다 보니 아마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물론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애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커서도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왜곡하고 있는 건, 이 귀집애 새끼같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남자 말 많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걸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거는 뭐 의리로 묻고 가는 거지, 꼭 굳이 이런 거까지 말해야 돼? 야, 남자잖아. 이런 걸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묵살시켜버렸던 거죠. 왜냐면 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굳이 이걸 갖고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남자답게 오케이 툭 털고 가는 거지? 약간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아, 이거는 이제 쌤이 대표님이 되어가면서 얻게 되는 고민과 네. 성숙하는 과정이네요. 네, 솔직히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직원들과 있었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중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 머릿속에 약간 어느 정도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가 이게 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깨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고, 남자라는 거는 사실 그냥 사람일 뿐이고 여자도 사람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연구 중에서 네. 남자애와 여자애를 두고 이 애기들이 똑같이 울 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여자애가 울면 얘가 뭐가 무서운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안아주고, 남자애가 울면 얘 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해하는 애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걸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는 게 사회적 동물이라고 믿으면서 발생된 사회적 폐해인 거잖아요. 남자애는 좀 덜 안아줘도 돼, 이것도 있을 것이고, 남자이니까 무서워하고 있다기보다는 환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 오해이겠죠. 그런데 저도 이런 거에 관련된 실수가 있어요. 제가 축구 코치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보통 운동부에서 이 친구가 운동선수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저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상적이라면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너가 지금 그만두는 게 정말 어떤 벽을 느껴서인 거니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도피니,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축구부의 관리는 그만둔다 그러면 빠딸쳐요. 그만두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솔직히 제 살 깎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저보다 어린 남성이 있다면 저처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은 축구부에 그런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문화가 문화인지라. 하지만 제가 축구부 때 어떤 애가 선생님 저 그만두려고요 하는데 심지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걔를 잡아다 두고 나약하다면서 이제 빠따를 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친구는 그만뒀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줬다면 진로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빠따를 쳤던 거를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내가 조언 또는 따뜻한 대화를 못 해주고 매질을 했지?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남자는 남자를 이렇게 교육할 때도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어도 때리고 나약하다고도 때리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안 좋은 그냥 그 폭력이라는 게 안 좋게 인식이 바뀌어서 더 네. 이상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언어적 그다음에 이 표정으로 저는 폭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이제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여동생은 쌍둥이 네, 애들이 네. 있어요. 쌍둥이 남자 여자인데 네.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자주 만나는데 놀이터에 가면 그 쌍둥이 중에 남자애가 좀 겁이 많아요. 그럼 막 뭐 이런 계단 같은 걸 잘 못 올라가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야 남자가 그것도 못해라는 말이 울컥울컥 나와요. 이걸 못해? 왜 못해? 이게 무서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네네. 야 그런 말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 생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만약에 이 책을 안 봤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아마 저도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이게 나한테 깔려있던 그런 뭔가 심연의 뭔가에 뿌려가지고 네. 이걸 없애는데 아직까지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 읽고 이런 내용들을 뭐 단박에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네. 그나마 하나둘씩 고치려고 했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 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장에서의 권위를 가정으로 끌고 오는 거. 쌤 끌고 올 수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실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되게 학습형 인간이라서 원래부터 막 이렇게 아니라 네. 좀 많이 배우면서 커요. 어쨌든 보세요. 축구 선수였다가 제가 처음으로 가진 직업이 축구 코치였어요. 네. 그러다가 군대를 갔을 때 뭐 운이 좋게 축구를 할 때도 막 주장 막 이런 걸 했었고 군대에서도 뭐 장 막 이런 걸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트레이너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센터를 차리고 이제 사장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시를 받는 것보단 지시를 하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한테 대하는 걸 이렇게 막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전제로 네.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가 가정에서도 내가 되게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네 라는 걸 느끼면서 소름이 돋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악습이라는 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축구부도 그렇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도 제가 가급적이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되게 작은 일이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정도로 그냥 덮어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고쳐진 것 같고 아마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막 남자가 남성성을 드러내는 거를 폭력으로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SNS에도 남자가 다정하게 구는 거를 조금 더 높게 사주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고 맞아요. 이러면서 점점 고쳐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남성성과 더불어 또 남자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엄청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남자는 성공해야 돼. 이거 성공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그 끊임없는 욕망 이런 게 남자들을 저는 또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자가 성공하려고 아득바득 굴면 네. 그걸 되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것과 조금 파생된 오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공은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쳐도 성적이 나오고 1등, 2등, 3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더라도 나 어디 학교를 갔어라는 그 사실 학교에도 서열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모두겠지만 이 뭔가 내가 꼭 1등을 쟁취해야 돼. 1등을 쟁취하지 않으면 패배자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알게 모르게 내가 얻게 되는 무기력함과 우울증들이 저는 다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패배자 마인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회에서 학습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성공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뭐 여기서 전 직접적인 우울감을 얻었다기보다는 여기에 되게 많이 이 파트에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문득 떠오른 건 네. 성공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약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해보고 네. 그냥 물론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2시간, 3시간도 막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성공한 삶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공한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내리는 성공한 삶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제가 전 학교에 오래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항상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수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이런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풀다 보니까 저는 인생에도 정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 문제를 부딪히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정답이 없었을 때 나는 거의 30년간 공부하면서 정답이 있는 것만 마주해 왔는데 정답이 없는 걸 마주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근데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면 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한 삶이란 그냥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멋있게 사는 거는 뭐냐? 돈 많이 번다고 멋있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내가 뭐 피지컬적으로 뛰어나야지 멋있게 사는 건가?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운영 선생님 말을 잠깐 빌린 건데 네. 성공한 삶은 멋있게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음. 이 멋있게에 대한 정의는 서로 조금씩 다 다르겠죠. 하지만 각자가 개별성을 존중해서 다르게 설정한 이 멋있음이라는 걸 잘 추구하면서 살면 그게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보는 거고 잠깐 게임에 이걸 비유하자면 각자 타고나는 게 뭐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저는 전사로 태어나고 뭐 힐러로 태어나고 마법사로 태어나고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태어난 기질과 자기가 원하는 개별성에 맞춰서 마법사를 골랐으면 그냥 마법사에 맞는 스탯을 찍으면서 키우면 되는데 사회적으로 정의한 남자는 마법사로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럼 커야 되는 것 때문에 마법사가 흰 스탯을 막 찍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죽두밥도 안 되는 거고 죽두밥도 안 되는 게 보통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명하는 그 궤도에 도달해 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마법사는 내가 전사처럼 되려고 노력했으나 난 끝내 전사가 되지 못했어 라는 것 때문에 상실감이 생기고 그렇게 상실감이 생긴 것이 우울증으로 전환되고 우울하다 보니까 이걸 표출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악행이 전사로 크지 못한 마법사가 여성이나 아이한테 힘을 휘두를 정도의 힘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한테 또는 아이한테 특히 이제 뭐 잘못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손찌검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된 문제는 뭐였냐? 그냥 너는 힐러 기질이고 힐러가 되고 싶니? 그러면 힐러 쪽으로 스탯을 찍으면서 마법사 쪽으로 스탯을 찍으면서 너가 추구하는 뭐 삶을 살렴 그게 성공하는 삶이란다 라고 하면 되는데 다들 남자는 돈 이만큼 벌고 집 뭐 있고 약간 이래야지 전사처럼 크거라 약간 이런 거에 문제의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 뭐지를 정의를 하지 않고 사람마다 성공하는 마법사로서의 성공의 길, 전사로 성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정의하지 않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야 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한 99%의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고 사실은 돈이 많다는 것도 얼마만큼 많으면 성공한 거야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돈은 내가 아무리 많아봤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정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돈에 관련돼서 사람들은 많은 우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음에 잠깐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야 또는 이 정도가 표준인 거야 라고 수치할 수 없는 복잡계에 도달한
요소들은 그게 이 정도가 표준이야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는 표준이 있죠. 네. 왜? 키라는 건 아무리 작은 사람과 아무리 큰 사람을 다 모아놔도 3배 이상 클 수 없다 이거예요. 3m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복잡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익, 돈 버는 거, 성공 이런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수익과 이 사람의 수익은 3배가 뭐예요? 진짜 3,000배, 3만 배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적당한 거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래서 그 퇴근길에 제 알고리즘에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네. 떴길래 나한테 보라는 신호가 보다 하고 눌렀던 영상이 뭐였냐면 슈카월드 영상이 떴어요. 슈카님 채널은 보통 경제 얘기를 많이 다뤄서 네. 저는 잘 안 보긴 하거든요. 전 경제를 좋아하지만 슈카님 채널 건 잘 안 봐요. 근데 뭐가 떴냐면 그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뭐 200다리가 될 수 없어? 이 성공 포르노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사이에 내가 뭐 월 얼마를 번다라고 인증을 하면서 나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 DM을 보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방법 알려줄게 하고 DM을 보내면은 월 얼마를 결제하면은 그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그 방법은 뭐냐면 나처럼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그걸 다단계를 하라 이런 다단계인 거죠. 성공 포르노를 파는 거죠. 성공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행이래요. 뭐 다단계로서는 불법이지만 사실 사업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진짜 내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대가를 지르고 가능했고 누가 칼 들고 돈 내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결국에 이게 어디서 출발되는 거냐면 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돈인 거죠. 중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 했어요? 저는 했죠.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제도화된 곳에서 네. 완전히 주입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네. 서울대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얼마 벌어야겠다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있었어요? 무조건 뭐 연봉은 1억은 못 찍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뭐 이런 중고등학교 때요? 네. 제가 신기하게 듣는 이유는 저는 일반 학생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를 잘 몰라요. 저는 딱 그 정해진 게 있었죠. 무조건 차는 외제차 타야 돼. 무조건 차가 33평짜리 있어야 돼. 뭐 이런 기준 스탠다드가 제 머릿속에는 그냥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제 머릿속에는 네. 온통 국가대표밖에 없어요. 그쵸. 저는 이 뭔가 어릴 때부터 그런 누가 써준 각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의 삶이 사실은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면 이런 대기업에 갈 거고 대기업에 갔을 때는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내가 몇 년 뒤에는 얼마를 모을 거고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 성공 방정식이 지금은 깨졌냐면 제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깨졌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진짜 대기업에 가면은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집이 안 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연봉을 뭐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10억은 아니죠. 한 5억까지 받아봤자 네. 서울에 아파트 사기가 힘든 강남권의 아파트 사기가 힘든 거예요. 강남권의 기본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니까 내가 연봉 1억으로는 택도 안 되거든요. 30년 모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돈을 획기적으로 많이 벌지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하지만 서울에 강남 아파트에 안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꼭 거기에 살아야지만 성공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멋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성공에 대한 공식이 너무나 돈으로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실 이 파트가 공감이 좀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갈망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약간 심어준 갈망인 거죠. 꼭 남자는 이렇게 네. 돼야 돼.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막 무리를 한 경험도 있으세요? 많이 하죠.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인 저한테 성공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냐면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네. 7시 정도까지 학교를 가요. 네. 그럼 학교 수업은 9시인데 저는 7시부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저희 학교가 언제 야자가 끝나냐면 12시에 야자가 끝나요. 밤? 네, 전 사립고등학교 다녔어가지고 밤 12시에 야자가 끝나요. 그럼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태워줘요. 그럼 어디를 가냐? 독서실에 내려요. 밤 12시에요? 밤 12시에 독서실에 내려요. 네. 그럼 독서실에서 한 2, 3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삶을 뺑뺑이로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평일의 얘기고 주말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침에 독서실을 갈 때 그 독서실 앞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어요. 네.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큰 걸 하나를 드라이 아이스로 포장을 해요. 왜냐면 독서실에서 뭔가를 먹으면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데 내가 뭔가를 안 먹으면 공부를 못 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딱 놔둬놓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돼지가 되고 아무튼 그거 먹고 공부하고 그거 먹고 공부하고 그거 먹고 공부하고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목적 의식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가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기계가 되었던 삶을 몇 년간 살았던 거죠. 그럼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네.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때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요? 저는 바로 기술을 배울 거예요. 기술. 네. 예를 들면 제가 딱 배우고 싶은 기술은 뭐냐면 쇠 깎는 기술. 쇠 깎는 거요? 네. 오. 이게 지금 제 전공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데 저는 기계과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 이제 CNC 이런 거 다루는 것들을 네.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제가 배울 때는 기계가 깎을 수 없는 쇠가 있었어요. 지금은 기계가 다 깎을 수 있거든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근데 그 CNC는 이 딱 평면에서 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못 깎는 부분들은 정말 기술자들이 깎아야 되는 그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딱 얻은 다음에 네. 그 흔히 말하는 장인, 명인이라고 하죠. 네네. 그 명인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아. 기술장. 아. 저는 그래서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약간 하나의 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장인이 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 하면. 다시 돌아간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할 거냐 하면은 저는 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장장이 같은 사람. 오. 정말 나만의 칼을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거 하고 살고 싶어요. 좀 단순한 삶. 하나에 있어서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멋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잖아요. 맞아요. 일본에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일본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은 것도 아시죠? 네. 일본은 그런 이게 조금 되게 가볍게 얘기하면 오타쿠 기질이 맞아요.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오타쿠 기질을 인정을 해주는 그쵸. 사회래요. 그게 쿨한 거니까. 네. 근데 한국은 뭐 예를 들면 저쇠 깎을 거예요, 아니면 칼 만들 거예요 이러면 야 그게 돈이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자체를 묵살시켜 버리는 그런 맞아요. 행동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장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성공의 공식을 돈으로 취하는 순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결코 성공은 돈이 아니다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성공은 돈 또는 뭐 학력 또는 뭔가 경쟁에서의 우위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책에서도 나온 딱 정확하게 그런 얘기 나와요. 저는 이 예제가 너무나 제 얘기여서 공감을 했는데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좋은 옷과 좋은 자전거를 탄 사람을 발견했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 자전거를 앞지르고 가서 쾌감을 느꼈다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저는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저는 늘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갔을 때 엄청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했던 이유도 사실은 경쟁심인 거죠.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 내가 쟤보다 수학 성적도 높고 싶어. 이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내가 그 대학교에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학부 성적 보고 떼보면 순위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도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학점 몇 점 이상이면 최우수수 졸업상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막 하고 싶었고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반화는 네. 아니고 제 경험칙인데 네. 남자들이 더 질투 심한 거 아세요? 네. 소셜 네트워크를 보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보통 어떤 질투가 생기면 여자들은 뭐 비웃고 욕하고 치사한 소문을 퍼뜨리는 반면에 남자는 그걸 이제 무력으로 어떻게 하려 그런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질투가 오히려 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봐도 어떤
여성 인플루언서가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딱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남자 인플루언서가 성공한 모습을 게시물로 딱 올렸을 때 달리는 댓글과 굉장히 양상이 달라요. 여자가 그걸 올리면 여자들이 되게 어머 너무 예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덩달아 기쁘네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고 남자가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 그 밑에 좋은 소리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달아요. 남자들은 조용히 싫어요는 없으니까 그냥 약간 이러고 넘긴다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책에 테리 리얼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학부모 초청회 같은 거를 갔는데 자녀의 친구 아빠가 자기보다 젊고 더 잘생긴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 아내한테 근데 돈은 뭐 얼마나 번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남자들이 질투가 많고 또 남자들은 그 질투심 때문에 생긴 상실감을 표출할 때 방법도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성공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잘 못 벌어?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온다. 그거를 남자는 보통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해지는 거고 이 우울해지다 보니까 이걸 뭔가 집에서 가족한테 틱틱대는 걸로 푸는 거예요. 막 되게 모나게 굴고 예민하게 굴고 제가 그런 게 약간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업이 막 이렇게 등락이 있잖아요. 락이 있을 때마다 약간 그런 걸로 푸는 걸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난 보면 남자들이 질투가 심한 이유도 성공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잘생기고 어리고 싱싱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했으니까 뭔가 샘난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푸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 쌤 말 듣다 보니까 이 성공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약간 돈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거는 내가 20대 때 사실은 운동에 집착했던 이유가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서의 성공을 좀 표출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좋아지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한 것처럼, 왜냐면 20대 때 사실 돈이 많아봤자 네. 별반 차이가 안 나니까 네네. 내가 몸이 남들보다 더 좋으면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게를 좀 더 많이 들면 헬스장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엄청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으스대고 내가 조금 더 너도 잘하지? 네. 사람들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전 뭐였냐면 네. 저 어쨌든 축구 선수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프로 문턱 밟아보지도 못하고 끝났었으니까 네. 선수 생명이. 그러니까 전역하고 보디빌딩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했던 게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내가 축구 선수로는 실패했지만 보디빌더로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겠어. 보이지? 나 메달 또 땄어. 보지? 나 몸 지금 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처럼 산 거죠. 그게 성공에 대한 어떤 왜곡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문제는 나 혼자 그렇게 무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주변 사람한테 또 까칠하게 군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착을 저희는 아마 주변에서 찾아보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솔직. 네. 그건 약간 나가면 뭐 시시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보디빌더 분들의 대다수가 분명히 이런 면이 있어요. 유년기나 사회 초년생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자답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보디빌딩에 지나치게 애걸복걸하게 되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되고 무리라 하면 뭐 어떤 케미컬 보디빌딩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폐해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스스로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결국엔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남성적이고 싶어서 더 멋진 뭔가를 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해야 되고 근데 그 채찍질이 뭔가 이런 규율이 잡히고 이런 게 아니고 가학에 가까운 거죠. 나를 거의 막 사지로 몰아넣고 나를
죽이듯이 패버리고 막 이런 느낌으로 네. 날 가학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끝에 남게 되는 거는 우울증이더라고요. 그게 허무로 반드시 이어져요. 맞아요. 대회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대회를 나가고 나서 그랑프리나 뭐 체급 1등을 하고 다음 날이 되면 세상이 약간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가 왠지 조금 스타가 되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없죠.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메달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과정은 일단 완수를 했고 이걸 끝냈고 원하던 성적은 얻기는 했어. 근데 그 다음은 뭐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밀려오는 그 허무, 그것 때문에 뭔가 엄청 자기가 막 꾹꾹 참아왔던 모든 행동들을 봉인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속된 말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게 막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면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또 다시 미친 사람처럼 막 노력하고 이 등락만 막 반복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끝이 없어지다 보니 더 우울해지고 더 우울해지니까 이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 행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엔 그냥 보디빌딩 대회만 나가보고 싶었어요. 대회를 나갔어. 근데 대회를 나가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훅 허무해지는 거예요. 1등을 못해서 그런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노력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하고 나서 또 허무가 밀려와요. 그러니까요. 그랑프리를 못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세계대회까지 갔던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쌤이나 저나 다행인 거는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어서 좀 멈출 수 있지 않았나? 저희 아내는 그렇게. 그래. 전담이고. 저는 그래서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도 멋져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날 더 가학하면 할수록 그 성공에 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래도 인스타에서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이 늘긴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더 거기에 집착되는 이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엔 이걸 누군가가 끊어주던가 아니면 스스로가 이런 좀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끊어내야 되는데 이 악순환에 빠진 순간 사실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좀 느꼈냐면 결국에 내 주변인과 관계 개선이 어떤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발생하는가 이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꼭 멋지게 사는, 즉 성공한 삶, 또 성공이라는 게 내가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거랑은 직결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주는 말, 관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발생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랑프리를 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막 몇천씩 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엄청 기뻐하진 않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뜻한 말 한마디나 관심 이런 거에는 확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관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건가 라는 거를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성공은 참 사람마다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건 뭐고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라고 좀 만족할 수 있을 거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스스로에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성공은 사실은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마다 시기마다 또 내 환경마다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성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10년 뒤에 내가 바라보는 성공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시간을 매번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조용히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누구랑 같이 안 있더라도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의미로 이런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네. 그래서 결론은 네. 남자답다는 거는 뭐냐라는 건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없대요. 그런 건 없대요. 그냥 이미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판명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넌 남자야.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는 행동들, 네. 뭐 수다스러워, 되게 상냥하게 말을 해, 아니면 제스처가 되게 우아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자답지 못해.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 막 기집애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사회 속에서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저
개별성일 뿐이다. 내가 그냥 마법사로 태어난 거다. 내가 힐러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반드시 내가 전사가 돼야겠어라는 식으로 주입이 돼서 무리하거나 억지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보 주입이 되게 쉬워지고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색을 하면서 주입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그런 거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쇼폼 형태 또는 짤막한 문장만 따로 떼어서 읽는 그런 것보다는 책을 읽고 이렇게 조금 롱폼 같은 팟캐스트 같은 걸 들으면서 내 삶은 어땠지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남자다운 게 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 정말 나는 뭘 이루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지?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건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저희 팟캐스트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저희 다음번에는 어떤 책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네. 이 어썸블리스는 운동 유튜버고 네. 또 이 운동 유튜버 안에서 분명히 팟캐스트를 통해 인문학도 다루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주체는 네.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동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던 특히 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리, 엉덩이, 어깨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식상한 것 같고 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무지학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저희가 다음번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건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손순중 박사님이 네. 이 발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미. 그래서 스포츠의학으로 읽는 발의 과학이에요. 보면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나와요. 생체학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막 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쓰인 얘기가 또 아니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 일반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발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면서 시즈탱크 판매도 시작하시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발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성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발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지명과 컨택을 하는 유일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허공에서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뭔가 반발력을 만들어내야 네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생성해내는 입장에서도 이 발에서부터 얼마나 잘 끌어올 건가, 연결시킬 건가의 의미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번에는 요 발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